남한 사람들 만나면 주의해야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럼 나라가 처한 그런 환경이라든가 진수성찬들이 차려지겠는데 굶다가 온 사람들 눈이 뒤집혀서 막 기걸 쓰고 이래 되면 그 순간에 다 포나되는 건 남에서 다 알고 있지만 그 순간이나 막 그걸 감추려고. 나 경기 때문이세요 언니. 엄마. 금강산 1차 이상 상봉에 동행했던 취재기자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아 기자,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속초입니다. 이산 가족들은 오늘 오전 작별 상봉을 마지막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번의 상봉, 총 11시간의 짧은 만남. 떠나야 하는 가족과 보내야 하는 이들의 눈물이 마지막 상봉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저 때 너무 많이 울어서 얼굴이 좀 부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 이산 상봉장 가면은 특히 이제 여성 기자들이 취재를 못하고 그 풀 기자로 가가지고 뭘 적어야 되는데 우는 것 때문에 이제 취재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뭐 이제 좀 혼나기도 하고 너는 기자냐 거기서 왜 울고만 있냐 이래서 이게 저도 이제 취재단장으로 갔을 때 이게 여기자만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은 이제 마지막 그 떠나는 상봉을 하는데 S본부에 남자 기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풀 기자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취재가 구멍이 날 텐데 버스가 붕 떠나는데 네. 저쪽 화단 뒤에 보니까 숨어가지고 아유, 그럼.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 엉어. 그럼요. 이게 그 정도로 현장에서 정말 이게 눈 뜨고 보기 힘든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많았어. 자, 이산 가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들 이산 가족 하면 이제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거의 조건반사처럼 떠오르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또 TV를 보신 분이라면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바로 1983년에 방송됐던 KBS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아유, 자동 반사 들으면 눈물 나오는 버튼이에요. 아, 이건 정말. 83년도에 시작했잖아요. 네. 뭐 남 MC랑 제가 동갑이니까 네.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6학년 때. 불구하고 보고 계시는 집안 어른들이 계속 매일매일 우시니까 저도 이제 따라 울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휴전 30주년을 맞아가지고 83년도니까 이제 그 한 번은 라디오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TV 프로그램도 이제 일회성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게 반응이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시청률 78% 찍었어요. 78%. 그리고 138일 연속 생방송, 시간으로는 453시간 45분. 지금 이것도 최장기간 단일 주제 연속 생방송으로 기네스 북까지 올랐거든요. 자, 이 노래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983년 6월 30일) 대한민국 방송사의 길이 남을 프로그램 하나가 방송됐습니다. 33년이 지나도록 생사를 알 길 없어서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혹시나 만날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많은 분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아, 저 아나운서 두 분도 생각이 나네요. 예. 138일 동안 연속으로 했다고요? 생방송으로. 계속. KBS로 빨리 와! 언니가요. 야, 너 지금 몇 살이지? 나이 어떻게 몰라요?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진짜 닮았어. 화면에 등장하면 우리 시청자가 맞아요. 먼저 알았어요. 느낌이 딱 오죠. 역시다. 담배다. 이거 안 물어도 되는. South Korea is using television to reunite families who've been separated for decades as a result of the Korean War.
해외에서 정말 많은 나라에서 취재를 왔고 KBS 앞에 광장 보세요. 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네. 많이 만났네. 진짜 많이 만났네. 자, 우리는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하는데 그럼 북한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까? 북한에서는 일단은 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당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어떤 가족들을 찾아주세요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에서 지시를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디로 내려오나 하부 말단 기층 조직인 리당이나 보위부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사를 합니다. 저는 뭐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보위부에서 있으면서 이산가족을 상봉시켜줬던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그때 서류를 보니까 그 서류에는 이 사람들의 그 이력이 다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월남인지 월북인지 그리고 또 착취계급인지 비착취계급인지 그런 것도 다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위부에서 보낼 사람과 안 보낼 사람 분리를 하는 거예요. 네, 보위부에서. 왜냐면 만났는데 어쨌든 적국이잖아요. 북한에서 교육하는 건. 적국의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잘 사는데 하면은 이거 가야 되겠다. 가족 찾아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별을 해요. 보낼 사람. 자, 착취계급이었냐 비착취계급이었냐.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에서 말하면 지주였냐 머슴이었냐. 머슴이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내줘요. 왜냐면 그 지주에 대한 반감을 계속 교육을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발해서 보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현재 생활입니다. 현재 당에 충성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한국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따져서 보낼 사람과 안 보낼 사람을 딱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솔직히 이제 가족이 살아있는데 못 만나는 분들 꽤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자, 단계별로 거치는 과정이 많습니다. 자,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에 있을 때 이산가족 상봉에 뽑혀서 이 만남을 가진 한 탈북민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북에서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를 창조하고 또 주역 배우를 맡아서 오랜 기간 활동하다가 남해에 온 1세대 북한의 오페라 주역 배우 김훈입니다. 딱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 그 다음 해 딱 승인이 돼가지고 고모들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영원한 대상이 아니었구나. 와. 편의지 모여가지고 남한 사람들 만나면 주의해야 될 게 뭐 있겠어요. 나라가 처한 그런 환경이라든가 불순한 얘기, 이건 불순한 얘기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될 그런 얘기들 많고, 그리고 아마 만나면 이산가족 장례는 진수성찬들이 차려지겠는데 굶다가 온 사람들 눈이 뒤집혀서 막 기걸 쓰고 이렇게 되면 그 순간에 다 보내되는 건 남에서 다 알고 있지만 그 순간이나 막 그걸 감추려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먹는 것도 조심하라고. 안 먹더라고. 눈치 보죠. 여기 식당에 앉았다면 꼭 한 분씩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얘기는 다 듣도록 돼 있고, 반탐 정치적인 색출, 이 색깔도 이렇게 많이, 그 보일꾼들이 그 순간에 다른 일이 제기되면 자기들한테도 안 좋으니까 아주 그 촉각을 세우고 그날 때까지 그 사람들도 아마 활동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만났었다면 아마 울다 나면 아마 상봉이 다 끝났을 거예요, 두 분이. 그 맺힌 서름이 너무 커가지고 하고픈 얘기 아마 열 밤낮을 아마 얘기를 해도 다 못했을 것이에요. 고모들이 그 아버지를 보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한 건데 북한은 왜 굳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상봉을 시킨 거예요? 그러게요. 오늘 사실은 제가 이런 보위부 얘기는 좀 솔직히 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 분위기상 저도 방송이라는 거 나와서 처음으로 울었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또 보위부 소리를 하려니까 좀 가슴이 안 좋은데, 이것도 북한 당국의 이제 꼼수이긴 하나의 작전인데, 사실 북한 주민들이 초반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가서도 그렇고 뭘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 했는가까지 보현을 다 적었어요. 처음에. 가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까지. 그리고 마지막 꼭 경고하는 말은 나가서 북한 주민들한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차, 2차가 끝나면서 북한에 계시는 이산가족 분들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한 번 갔다 오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나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까짓 거 한 번 갔다 와서 뇌물 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이부 찾아가가지고 갔다 오면 돈 주겠다. 고이고 하면서 보내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이산가족 분들이 이제 만나갔다는 열풍이 확 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갔다 오면 세이코 시계 턱 차요. 예. 세이코 시계 북한에서 누가 찹니까? 솔직히 도당 책임져도 세이코 시계 차기 힘든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하니까 북한에 계시는 이산가족 분들이 서저만큼 가갔다고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잃을 거보다 얻을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갔다 와서 뇌물 좀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도 잘못했네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갔다 온 다음에 그때 그분한테 $200를 받았거든요. 네, 갔다 온 다음에 고맙다고 보내서 고맙다고 하면서 $200도 주고 그리고 대한민국 그 화장품, 비누, 뇌물을 꽤 많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잘못했네요. 근데 또 진짜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한대요. 선물 받았잖아요. 자, 선물 숨기지 말고 다 내놔라. 우리가 검사를 하고 줄게. 이렇게 한대요. 그럼 받은 선물을 숨기면 안 된대요. 왜냐면 또 간첩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 다 내놔야 된다고.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게 이제 금반지. 반지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순금 반지를 받아 오는데 제가 이제 평양에 살 때도 주변에 이산가족 상봉 갔다 오신 분들이 순금 반지를 팔아서 이제 그 생활을 하시거든요. 순금 반지는 그분이 $100에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한테 팔고 계시더라고요. 순금 반지는 너무 높은 거고 진짜 그거는 제가 이거는 좀 이야기 안 하려는데 좀 치졸한 거라서 뭘 줘야 돼? 저희 아버지한테 치약을 가져왔는데 그때 오면서 선물을 같이 치약 가져왔는데 치약이 다 떼져 있는 거예요. 새거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야 무슨 치약도 쓰던 걸 가져오냐 그랬어요. 쓰던 게 아니고 검사를 했더라고요. 검사. 치약을 뜯어가지고 그 안에 뽕 같으면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한대요. 그게서? 뭐 안에 다른 게 들었을 까 안에서 뭘 들어갔을까? 1차 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돈을 넣어서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다 분명히 뺏어갈 거다. 그럼 어떻게 뺏기지 않고 보낼 수가 있을까? 이산 가족들끼리 우리끼리 그런 거예요. 치약을 다 짠 뒤에 그러니까 달러를 다 말아서 넣으면 그거는 치약인 줄 알고 안 뺏을 거 아니냐. 알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와, 근데 치약까지 다. 옛날 무슨 교도소에 뭐 물 건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남한 이산가족 분들도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은 이제 이산가족 대상자 상봉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어요. 금순이 할머니께서. 그래서 제가 취재를 가고 인터뷰가 끝나고 저만 조용히 불러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달러를 좀 주고 싶은데 주면 분명히 뺏길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줘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봉투 3개를 준비하셔라. 첫 번째는 뺏길 봉투. 두 번째는 선물 속에 숨겨서 그것도 뺏길 봉투. 마지막을 옷소매에 꼬매라. 그렇게 해서 3개를 준비하셔서 올라가셨어요. 20불, 20불, 200불. 야, 꾸매는 거 괜찮다. 김진 돈 감추기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어. 지금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회식하면 좋아하고. 우리 집에 옷소매가 다 뜯겨 있어. 지금 보니까 상봉장에 가면은 뭐 정신무장 또 얼마나 시켜서 보냈겠습니까?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할 텐데 실제로 그 현장을 많이 가보셨으니까. 네, 2002년 9월 상봉 때 제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이제 목격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2002년 9월 상봉이 2가지를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벌렸을 때인데 금강산 호텔에서 이산 상봉을 하고 그 상봉과 동시에 옆에서는 경제회담이 열렸어요. 남북 간에. 그때 남북 간에 경협이 있을 때니까. 저는 이산상봉단으로 가진 않고 경협 취재의 단장으로 갔고 후배들이 이제 이산상봉을 취재하러 갔는데 이산상봉이 다 끝났어요. 뭐 2시간 하고 다 내려갔어요. 다 내려갔는데 우리는 이제 경제회담이 조금 늦어지기도 했고 회담 기사를 먼저 보내고 가겠다. 그때는 전송이 이제 전화선이 연결돼 있던 때니까. 이래서 저하고 2명이 남아가지고 막 이제 기사를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연락관 차를 타고 내려가기로 하고 나가는데 밖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로비에. 그래서 전기를 아끼려고 행사 끝나니까 바로 껐구나 하고 내려가는데 어디서 뭔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서 이렇게 거기 식당 칸이라 그러는 거기를 이렇게 살짝 봤더니
북한 적십자회 간부인 이금철이가 그날 상봉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한 100여 명 되잖아요. 모아놓고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수령 뭐 장군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상봉장에 내세워 준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상봉 행사에서 망탕질이나 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유난히 그 2002년 9월이면 이제 상봉이 한창 몇 차례 진행돼서 고령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그날 너무 자식하고 부모 상봉 이런 게 많아서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쪽 부모님들 고령 이산 가족들도 막 힘들어하고 요지는 이제 그거예요. 행사에서 남측 가족들과 너무 격정적으로 뭔가를 했다. 그래가지고 모아놓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정말 질이 좋지 않은 이런 종이로 볼펜을 주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 반성문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밖에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둘은 이제 이쪽에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는 이거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옆에 있는 분 거를 이렇게 베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금철하고 이제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제가 이제 이 선생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무는 상관하지 말고 내려가시오. 저랑 이제 아니까. 아니 50년 만에 가족을 만났는데 어떻게 격정적일 수가. 그러니까. 그래서 반성문을 쓰다뇨. 제가 정말 처음 봤어요. 네, 가족을 만나대. 반성문을 쓰다뇨 어르신들. 네. 그래서부터 그 다음 상봉 때는 이금철이가 우리 기자들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아주 은밀한 그런 거를 이제 들켰으니까 자기네. 근데 저는 이산상봉 올라갔을 때 제가 북한한테 혼났었어요. 왜요? 제가 되게 친해진 북한 기자가 있었어요. 조선중앙 TV 기자였는데 저랑 2박 3일 동안 같이 맨날 붙어 다니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젊은 남 기자인데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북한 TV에 좀 출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마이크 들고 멘트도 했거든요. 지금 북남 다큐멘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도 다 찍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좀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살짝 김정은에 대해서 돌려서 물어봤거든요. 네. 김정은이 요즘 유치원에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 남한에서 화제였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밥 먹던 도중에 탁 손가락을 던지면서 곽 기자 좋았던 기운이 발끝으로 쑥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곽 기자 좋았던 기운이 발끝으로 쑥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밥을 안 먹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혹시 제가 한 말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에 문제 생길까 봐 조마조마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자, 이렇게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소식이라도 알았을 때는 얼마나 좀 그나마 안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꽁꽁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지금까지 억류돼 있는 국군 포로 그리고 또 강제 납북된 분들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는 인정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북한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이제 북한에 강제 납북자는 없다. 자진해서 온 사람들이다. 뭐 그들의 말을 믿는 건 아닙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북한에 납북된 많은 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산가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서 본인들의 주장은 강제 납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분들만의 상봉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제 납북자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북한의 주장이고 이제 의거월북 스스로 올라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납북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 이후에 강제로 이산 가족이 된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실제로 이제 그 특수 이산 가족 상봉의 형태로 이제 이산 가족 상봉 행사에 한 2명, 3명 정도를 보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황당한 거예요, 지금요. 돌려보내줘도 지금 우리가 뭐 용설 한 해 만에 이런 상황인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이걸 보낸다? 근데 강제로 헤어짐을 당한 남쪽의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회라도 잡아야 돼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만난 케이스가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희 이만갑에서도 다뤘던 케이스인데 1969년도 칼기 납북 사건, 당시 칼기의 승무원이었던 성경희 씨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군산 선의도 해수욕장에서 놀러 갔다가 납북이 된 김영남 씨가 이 상봉장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여기서 우리 현대사의 한 응어리였던 칼기 납북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왜 50명 가운데 39명을 보내요?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11명 왜 안 보내냐고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사실 엄마, 나 경계세요. 엄마요? 어머, 아까 사진이랑 아이고야. 너무 달라요. 엄마가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엄마, 나 경계세요. 엄마, 나 경계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나는 엄마 행운아예요. 네가 말하는 거 엄마 살아. 행운아. 난 엄마만 더 늙지 않은 우리 엄마가 그러면 난 정말 좀 어려웠어. 참 또 가는 거야? 지난 1978년에 납북돼서 피랍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던 김명남 씨가 오늘 오후에 금강산에서 어머니, 최경월 씨 등 남쪽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고, 저도 영국. 아이고, 아니라도. 아유 내 자식이 저렇게 되는 언니 맞아, 엄마 맞아. 오래오래 사셔야지 건강하셔서. 내가 이제 막내 아들 엄마한테 효도 좀 할게. 아이고, 주변에서님 아이고, 사진 많이 봤어. 아이고. 갈 때 좀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참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 사실은 이 1969년 12월 11일이었어요. 정확하게 나가 날짜도 기억하는데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강릉에서 떠서 서울로 가는 카알기를 대관령 상공에서 북한의 고정 간첩이 납치를 하이잭을 해요. 그 항공기 카알기를 그대로 북한으로 몰고 가는 거죠. 당시에 51명이 북한으로 잡혀갔는데 자진월북이라고 북한이 발표를 합니다. 안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협상을 해서 겨우겨우 일반 승객 39명은 돌려받았는데 성경희 씨가 승무원이었거든요. 승무원과 기장 등은 자진월북을 선택했다라고 북한이 발표하면서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32년 동안 성경희 씨의 엄마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자진월북이라는 오명을 쓴 채 북한에 두고 살아가다가 32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딸 성경희 씨를 본 건데 엄마, 나 경계세요. 딸은 엄마를 알아보죠.
엄마는 그 젊었을 적의 딸의 모습에서 기억이 멈췄던 거예요. 멈춘 거예요. 딸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비극의 현장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숙모한 딸만 기억한 거야. 이게 더 기가 막힌 건 11명이 그때 못 돌아왔잖아요. 납북자에. 그 중에 한 명 성경희 씨를 북한이 겨우겨우 한 명 보낸 거예요. 근데 성경희 씨가 그때 와서 한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엄마, 이곳에 있으면 장군님이 내 미래와 운명, 가족을 모두 책임져 주신대. 그래서 내가 원해서 엄마 이곳에 남은 거야, 엄마. 난 너무 행복해. 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그러면서 엄마에게 김일성의 친필 사인이 적힌 시계를 보여주면서 장군님께 의탁해서 엄마 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네. 라는 말을 이 되풀이했는데 엄마가 아까 그러잖아요. 말 안 해도 네 마음 다 알아. 이게 엄마는 다 알죠. 엄마는 아는 거예요. 그 말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강제로 이 말 하고 있다는 걸 성경 씨 엄마는 알고 있었죠. 난 엄마 행운 나요. 네가 말 안 해도 엄마 다 알아. 다 알지. 그때 이제 영상에 나왔던 김영남 씨가 가족과 약 30년 만에 눈물의 상봉을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도 관심 집중의 대상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결혼한 사람이 일본에서 납치된 납북자 메구미 씨예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 납치된 납북자와 일본 측 납북자를 결혼을 시킨 거죠, 북한이. 그런데 북한은 이게 납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메구미 씨가 사실은 죽었다라고 유고를 보냈어요. 아, 그 사건? 네, 유고를 유명한 보냈어요. 사건이죠. 근데 일본엔 누가 남아있어요? 아직 살아있던? 메구미의 엄마, 메구미의 가족들이 남아있잖아요. 일본 측에서 이 유고를 가지고 감식을 해요. 근데 메구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맞다. 이 살아있는 메구미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이제 일본인 가족들이 애타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김영남 씨가 자청해서 스스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납북된 게 아니다. 나는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선배들의 폭행을 피해서 조그마한 쪽배 하나로 숨어들었다. 근데 그 쪽배가 흘러 망망대로 가다가 북한에게 구조가 되었다. 군산에서? 네. 대단한 시나리오다. 구조받았다 북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메구미가 죽은 게 맞다. 유골도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김영남 씨의 기자회견이 북한 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스토리와 정확하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납북이 아니라는 걸 선전하려고 그대로 세뇌되어서 내보낸 하나의 선전물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두 사람 붙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희 씨.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칼기 납북 사건이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김영남 군 아주 대표적인 납북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늘 주장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당사자들 내세워가지고 엄청나게 회유를 했을 거예요. 회유하고 거의 협박성 회유를 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게 되면 너희들 앞으로 납치됐다고 얘기하지 마. 우리가 납치했다고 하지 마. 본인이 얘기하잖아. 잘 살고 있대잖아.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김영남 같은 경우에도 딱 나가서 당사자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함으로써 너희들 앞으로 우리가 납북했다고 얘기하지 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골라가지고 일부러 내보낸 거죠.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어떤 특수직종 혹은 또는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잡은 거죠. 북한이 11명을 남긴 사람들 그 신원을 보면 방송국 PD, 조종사, 승무원, 병원장 이런 전문직 있는 11명만 딱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딱 필요로 하는 이 사람들은 좀 엘리트니까 활용 가치가 있다 이랬고 실제로 성경희 씨도 이제 그대로 자기네들이 대남방송 요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김영남 씨를 납치한 게 1978년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김정일이 그 권력 이양기였지 않습니까? 김일성으로부터 이제 권력을 사실상 넘겨받기 시작한 그때 시점이었고 아마 대남 공작을 총괄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메구미하고 김영남이 짝으로 맺어져 있잖아요. 공작원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필요했을 거고 일본에 보내기 위해서 일본어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또 일본의 물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딱 쪽집게 납북이잖아요. 이런 건 정말 자기들한테 필요한 사람들 딱 갖고 그것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공작원 양성.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결혼까지 시켜? 그게 참 가족이라는 그 일륜 관계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거죠 지금요. 맞네요. 그리고 의외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내려온 그 이 간첩들이
버스 요금을 냈는데 잔돈은 어떻게 못 받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안기부에 회착이 된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확한 버스 값이라든지 요금값, 뭐 심지어는 짜장면 값, 담배 값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현지의 남한인들을 납치해오자 그래서 납치를 많이 했어요. 말되네요. 근데 어차피 강제로 끌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남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강제로 거기에 이제 앉히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처자식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면은 아이고 이게 내 운명인가 뭐 하고 그냥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족이라는 일련 관계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 정말 나쁜 케이스예요. 그 2000년 8.15 1차 상봉을 계기로 해서 사실 남북 관계가 부침이 있었지만 이산 상봉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거는 북한이 사실 그 당시에 필요했던 건 이제 식량 지원이라든가 다른 경협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여한 인도적인 사안은 이산 상봉이고 북한은 이제 식량 지원이나 기타 물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뭐 추석이나 설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동력이 약간 떨어지나 했는데 2007년에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러면서 동력을 얻었는데 2008년에 정말 이제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죠. 바로 이제 상봉장인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 박광자 씨가 북한 경비병에 의해서 피격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50대 여성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상황 파악차 지금 이동 중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6.25 전쟁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동족상잔의 비극이고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데 자, 큰 상처가 났어요. 그럼 그 상처를 빨리 그 복구하고 이제 치유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남긴 이산가족이랑 상처를 72년간이나 지금 끌고 오면서 여전히 언제 치유가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거,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거. 참 여기서 더 큰 비극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산가족의 상봉 다시 재개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죠. 우리가 1985년에 첫 번째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면서 고향 방문단 행사를 갖고 나서 15년 동안 못 만나는 사이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에 기적같이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하고 비교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또 한 번의 그런 2000년도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네.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 있다까지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오늘 프로그램 오기 전에 3월 6일자 통일부 이산가족과의 전화를 했어요. 지금 등록돼 있는 이산가족 중에 생존자가 36,805명. 그다음에 평균 연령이 83.4세. 83. 오케이. 최고령자가 국내 거주 기준 115세. 그런데 좀 가슴 아픈 내용이 뭐냐면 한 달에 250여 분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1년에 3천여 분 정도가 정말 가슴에 한을 묻고 떠나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36,800명인데 1년에 3천여 명이라면 10년도 안 돼서 이제 모두 떠나시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그분도 떠나시면 끝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절대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제가 2005년도에 실향민들 200분씩을 모시고 두 차례 설 추석에 금강산에 가서 합동 차례를 지냈어요. 그거는 그냥 방송하고 관계없이 저는 자원봉사를 갔었는데 누가 그걸 기획을 했느냐? 실향민 2세대 기획을 했어요. 실향민 2세대 그 당시 그 젊은 친구들이 기획을 해서 200분씩 모시고 가서 금강산에 딱 내려놓으니 이분들이 60대, 70대 노인들이 껑충껑충 뛰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금강산에 소풍 왔던 그 추억을 더듬으면서.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원산고등학교 동창생 7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다시 밟으려고 우리 매일 운동했다는 거예요. 다리 힘 떨어지지 않으려고. 저는 그 얘기를 지금도 생각해요. 그럼요. 저도 이제 진심이고. 앞으로 올해 오빠 아니면 조카들 만나기 위해서 다리 힘 잃지 않게 열심히 운동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산상봉을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정말 잔인한 단어를 하나 알게 됐어요. 작별상봉이라는 단어예요. 맞습니다. 2박 3일 동안 네네. 짧은 이산가족 만남을 하는데 하룻밤 같이 지내지도 못하잖아요. 저녁 되면 따로 헤어졌다가 이러는데 마지막 날 헤어지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네. 50년, 60년 만에 만나고 뭐 갓난애기였던 애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부모를 만나고 이러는데 그 상봉이 2박 3일 동안 지나면 기약 없이 헤어져야 되는데 그걸 작별상봉이라고 해요. 살아있으라고! 김명석이 살아있으라고! 작별상봉이라는 그 말을 저도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야, 정치나 이 이데올로기가 정말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고 이산가족이 사실은 생사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상봉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 단계는 재결합이거든요. 재결합이 되지 않으면 이산상봉이라는 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재결합이라는 거는 지금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사실은 근원은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6.25 도발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이 어떤 이런 업보, 지금까지도 더 늦기 전에 풀어내는 이런 결단을 내렸으면 합니다.